그러다 6번째, 7번째 만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산 가치로 따지면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은데 투자금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상으로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만 원 이하 모은 사람들도 네. 바로 이 경매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장님 젊은 나이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89년생 올해 34살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혹시 언제쯤 시작하셨나요? 경매로 제가 처음 물건을 받은 거는 2018년도 6월이고 그 전부터 입찰은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2018년 초부터 해서 한 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낙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내고 입찰을 했었고 그러다 6번째, 7번째 만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경장님은 650만 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뭐 다 경매는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건 11채를 세를 주고 있고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자산 가치로 따지면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전세 레버리지 빼고 뭐 대출 빼고 하면 10억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뭔가 해서 모으려고 그러면 한 세월인데 이 자산을 굴려가다 보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기더라고요. 재테크 수단이 주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 하는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에도 주가라는 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 멘탈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주식이 월등히 하락 구간이 많더라고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아파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이 있긴 하지만 계속 출렁이면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정말 이상한 데 투자를 잘못하지 않는 한 그냥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이 지나 있으면 올라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주식이나 코인을 사러 갈 때 대출해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필수재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인간이 거주하는 한 수요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해야겠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내 직장인 신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사실 저는 이제 수중에 제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뭐 짠테크를 하고 재테크를 해서 막 돈을 열심히 모으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투자금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엔 굉장히 사실 적은 금액이죠. 네. 사실 65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시에 규제가 없었음에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그렇게 이제 경매를 접하게 됐습니다. 주거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명의는 혹시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다 개인으로 했었고 개인으로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4채 정도까지는 제 명의로 다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부 와이프 명의로도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법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최근에 생각하고요. 네. 주거용 많이 가져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주거용 괜찮냐 이런 네.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출이 쪼여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알아서 시세가 떨어질 거면 규제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빈틈을 노려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더 버는 걸 생각해야지 당장 세금이 막 왜냐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해서 안 하게 되면 계속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세금을 물어보시는데 작년에 이제 종부세를 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냈어요. 왜냐면 올해 올려받을 전세 금액이나 그동안 올라간 시세가 훨씬 더 크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세금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세금만 나오지 이 사람이 자산을 어떻게 늘렸고 뭐 전세를 갱신할 때 얼마나 올려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세금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는 줄 알죠. 내고도 훨씬 더 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상으로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무주택일 때 경매를 해야 되냐, 청약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뭐가 정답인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진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청약 가점이 진짜 높아요. 높고
내가 진짜 뭔가 노리는 그런 분양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대부분 이제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런 혜택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청약이라는 게 반강제적으로 무주택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게 뭐 손해가 아니라서 통장에 보이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오랜 시기를 사실 무주택으로 보내야 가점을 많이 주니까. 네, 기회비용을 잃는 그렇죠. 거죠. 엄청난 투자 기회비용을 잃는 거죠. 그게 금전적으로 보이진 않을 뿐이지 그 시간에 투자를 했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저는 청약을 계속 장려하는 게 사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려면 결국 자산을 늘려가야 되고 다주택자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게 청약도 좋은 장점이 있고 경매도 장점이 있다 보니까 선뜻 말해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경장님은 실제로 청약을 포기하고 경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청약으로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몇 배 이상을 제가 투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더 심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청약을 기다려서 되는 게 보장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안 되면 그럼 그 시간 동안 기다린 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냔 말이죠.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해서 집값이 뭐 몇 억이 올라 있고 이러면 내가 그때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첫 투자 물건은 어떤 물건 하셨어요? 처음 받았던 건 이제 화곡동에 15평 정도 되는 빌라였어요. 감정가가 이제 1억 5천이었고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얼추 1억 5천에서 1억 6천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2,700만 원 정도 싸게 1억 2,300만 원에 낙찰이 됐었고,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한 300만 원 더 썼어요. 당시에 최저가가 1억 2천이었고 뒤에 한 분 더 계셨거든요. 굉장히 근소하게 받았었어요. 60만 원 차이로. 제가 6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고, 사실 그 물건이 효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2년 뒤에 전세를 놓으니까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더 생겨 있더라고요. 집을 판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빌라라는 게 특성상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집을 팔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이 더 많이 생겨서 그 계약 시점까지 이제 2년 동안 또 돈을 모았었고,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좀 더 큰 물건을 그때부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그 빌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 금액대에 볼 수 있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빌라 중에서 고르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아파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서울 지역은 적어도 막 공실이 나거나 이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시엔 대출도 잘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봤던 게 1억 3천 이하로 보면 내가 어떻게 내 돈이랑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잔금은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1억 한 6천 이하로 살펴봤던 것 같아요. 혹시 650만 원이랑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지 그게 마이너스 궁금합니다. 통장은 3천만 원 정도를 잠깐 끌어오는 거를 생각. 왜냐면 경매 특성상 전세금을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내야 되니까 전세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이랑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도 3천만 원 정도 활용을 했고 650만 원 추가로 해서 잔금을 내고,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랑 재계약을 했으니까 또 뭐 한 달도 안 돼서 돌려받았거든요, 보증금을.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모피 투자가 됐었어요. 들어간 돈이 정확히 2,500만 원이었는데 세금까지 그 보증금이 딱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재계약을 한 거니까 집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도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딱 받고 나니까 나 마이너스 통장 꺼내 썼던 거 다시 다 채워지고 제 돈도 그대로 65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담보대출이 됐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 정도 가격대를 보면 좋고 얼마 정도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좀 멀리 가실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오피스텔이 대출이 70에서 80까지는 그나마 되거든요. 싸게 받을수록 80에 가까워질 거예요. 감정가 기준으로 비싸게 받으면 이제 70%가 이제 한계일 거고, 그래서 어쨌든 70에서 80까지 여전히 이제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고요. 단 이제 오피스텔은 원룸형보다는 방이 2개 정도 이상 있는 거, 전용 면적으로 한 12평 이상 되는 경매 사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피스텔이. 그렇다면 또 볼 수 있는 게 수도권 밖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도권 밖에 비규제 지역을 가셔야 되고,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실거주 요건 없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실거주 요건 없이 이제 60에서 70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감정가 1억 2천 이하.
근데 지방에는 1억 2천 이하의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건데 애초에 경매로 나온 것 중에 가격이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갭 투자랑 비슷한 건데 대학로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낼 돈은 어쨌든 3천만 원 이하니까 납부하셔서 소유권을 받으시고 거기 살고 있는 보증금은 그 세입자의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내가 그 돈 받아서 드리겠다라고 협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있으면 첫 번째는 오피스텔,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의 소액 아파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3천만 원 이하로 드는 물건. 최저가가 이미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 가격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 모은 사람들도 바로 이제 경매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있어야 정도?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그 가격대도 높아졌고 저 때는 없었던 규제라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금에 대한 진입장벽은 조금 더 높아진 건 맞거든요. 내 통장에 잔고로 있는 2천만 원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총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있으신 분은 뭐 마인드만 되시면 바로 시작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좋은 투자처인지. 저는 사실 경매는 항상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분위기가 약간은 꺾였거든요. 뉴스 기사를 봐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보면 사람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아지고 낙찰되는 그 가격도 좀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지방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수도권에서도 이게 분명히 지금 낙찰이 됐어야만 하는 물건인데 또 유찰이 돼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아마 들어갔을 텐데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뭐 서울 지역에 뭐 6억짜리 아파트 하려고 하면 실거주가 안 되면 사실 6억 내가 돈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좀 그 판에서 엄청난 불리한 거죠. 이제 거의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경매장에 오면 진짜 거의 줍줍 하는 것처럼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로 접근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밖에는 사실 소액으로는 지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방법들이 또 2022년도엔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고 있고. 직장인일 때 5, 60번 정도 경매를 하신 건데 네, 5시 항상 땡치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던 거죠. 처음엔 눈치를 안 봤는데 소문이 좀 났었어요. 그땐 좀 힘들더라고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얘기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